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요때가 최고의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잘해야 한 두세 번 정도 남은 엄청난 기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있으면서 이걸 세심히 관찰을 해야 다음번 기회가 오면 여기 다 경험하고 다 봤으니까 이때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죠. 일생일대의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성장길입니다. 오늘 성공학 칼럼을 할 건데요. 오늘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 1분이라고 썼는데요. 생각이 전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계기를 보통 기다리게 되는데 내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이게 전환이 되면 그 순간부터 인생이 많이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현실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나름의 솔루션, 제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돈 벌면서 얻은 나름의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유튜브니까 무료로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이게 뭐 웬만한 강의에서도 듣기 힘든 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고 한번 잘 듣고 판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돈 버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거, 근로소득, 내가 사업으로 버는 거, 사업소득,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해서 자본으로 버는 거, 자본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자영업자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좀 같이 누릴 수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자영업자는 저는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에 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노동력을 극대화해서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타인 노동력을 이용할 때 사업소득이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본소득은 또 뭐 종류가 많이 있죠. 각종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죠. 네, 이따가 후반부에는 자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디테일하게 이보다 더 자세할 순 없다 싶을 만큼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께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듣고 인생이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진짜 준비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강의안을 좀 잘 짜봤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로소득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번다 하면은 대부분 이 근로소득을 많이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 근로소득 없이 시드를 만든다, 그러니까 돈을 번다 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죠. 근로소득은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근로소득은 얼마를 벌어주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냐, 여기에 따라서 근로소득을 버는 양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중에 가장 적게 버는 게 뭐 알바겠죠. 최저시급.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재 최저시급으로 받으면서 알바를 하고 있다 하시면 좀 이거는 좀 탈피가 필요합니다. 이건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사실 근로소득이잖아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건데 최저가에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전환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든데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시급을 받는 일들은 대부분 좀 편한 일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은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이게 가장 단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탈피를 저는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럼 뭐 하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께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일단 뭐 배달 알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알바하면 보통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배달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과외를 해도 좋고, 뭐 저라면 뭐 그런 거라도 하겠어요. 사진을 배워서 그냥 결혼식이나 돌사진이나 이런 행사 촬영하는 거, 이거 꽤 많이 법니다.
뭐 이런 걸 하든가 아니면은 뭐 마찬가지로 요런 데서 서빙을 하더라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런 데서 서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돈을 많이 버니까, 아니면 뭐 대리운전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어찌됐든 최저시급의 최소한 2배 이상 되는 일을 알바를 하더라도 이런 일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사 최저시급을 받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편한 데에는 일하지 마세요.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좀 빡센데, 일 많은데, 사람이 넘치는데 이런 데서 일하세요.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은 물론 더 힘들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나 이런 거를 배울 수 있거든요. 이게 큽니다. 미래를 봤을 때 되게 커요. 내가 지금 돈을 벌면서 편하게 일한다고 나한테 이득될 게 대체 뭡니까? 우리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쵸? 우리가 인생을 부자로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살려면 지금 당장 편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편하다와 행복하다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편한 거는 오히려 행복을 좀 저해할 수 있어요. 내가 몸이 빡세고 힘들면 힘들수록 열심히 일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나면 그 뒤에 휴식이 달콤한 거지, 늘 맨날 편한데 휴식하면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러면 행복을 느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할 때 얼마나 힘들게 열심히 일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휴식의 달콤함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건 근로소득의 기준은 배울 게 있나, 그리고 얼마나 바쁜가, 얼마나 돈을 잘 버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배울 게 있나 이거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든 뭐 이렇게 대리운전을 하든 아주 바쁘고 힘들면서 좀 잘하고 있는데 식당 알바를 하더라도 이런 데서 일을 하면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나중에 내가 요식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게 좀 많아야 돼요. 근로소득을 할 때 이거를 좀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좀 잘 되는 곳에서 일해야 됩니다. 급여를 많이 주는 건 보통 바쁜 데가 돈 많이 주거든요. 네, 이거는 좀 연관성이 되게 커요. 이 세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럼 바쁘고 이런 데가 월급을 많이 줄 테니까요. 뭐 이런 데는 초과 근무도 많이 하겠죠. 초과 근무해서 수당을 잘 받을 수 있다면 완전 땡큐죠. 근데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이 조금 적더라도 저는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꾸준히 하시면 성공하는 곳의 원칙들, 그리고 뭐 분위기, 환경, 뭐 이런 것들을 비법을 배울 수 있는, 뭐 돈 받으면서 배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되게 큰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근로소득, 이게 미래의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이거를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고민을 해보지 않고 계속 근로소득만 올리고 있다면 그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근로소득은 기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타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혹은 사업체에서 내가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치면 한 60대까지, 요때가 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60대 이후로도 계속 근로소득을 얻는다,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60대까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현재 뭐 30대라고 치면 한 30년 남은 거고, 40대라고 치면 20년 남은 거잖아요. 그쵸? 그 안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지나와봐서 알겠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갑니다. 지금이라도 꼭 이거를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단순 사무노동을 하고 있나? 내가 만약에 단순 사무노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 회사가 갑자기 망했어. 그럼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갑자기 퇴사하게 됐어.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게 되게 고통스럽고 답도 없으니까 피하거든요. 나도 모르게 피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오면 몰라 나중에 생각해, 몰라 나중에 생각해, 이게 10년 20년 넘어가는 게 순식간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한 50대 후반 되면은 이제 닥쳤잖아요. 그쵸? 그때 좀 급해져가지고 이때 막 생각을 하는데 답이 없죠, 사실. 근데 이때부터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했으면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나 요식업을 해볼까? 그럼 요식업 시도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 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요식업을 해볼까? 했는데 이거저거 뭐 알바도 해보고 배우고 해봤는데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다른 거를 또 시도해볼 시간적인 여유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50대 후반에, 물론 이것도 많이 늦은 건 아닌데 50대 후반에 하면 이들보다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요게 가장 좀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후반에는 이게 많이 조급해질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좀 진작 일찌감치 이거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생각을 끝내놨다면 아주 행운인 거죠. 이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로소득만 하고 있었다면은 사업소득을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뭐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 보면 회사에서 잘려서 뭐 되게 난감해하고 뭐 자충우돌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드라마니까 남일같이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내일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이 고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근로소득을 어떻게 사업소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 근로소득 이거는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바쁘고 배울 거 많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업소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상방이 열린 게 좋습니다. 네, 꼭 필수는 아닌데 상방이 열리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상방이 열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대박이 났을 때 제한이 없다 이러면 가장 최상인 것 같아요. 온라인 시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유튜브, 구글 막 이런 거는 유저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쵸? 서버만 증설하면 되니까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구조적으로는 이런 게 상방이 열렸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기반이죠. 한계가 좀 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에서 편의점을 한다. 편의점을 하는 분들은 사실상 큰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편의점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부가 같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2교대, 3교대 막 하면서 부부가 같이 하는데 진짜 자기 삶이 없어요. 그리고 편의점에서 벌 수 있는 소득이 부부가 같이 한다고 전제했을 때 500만 원에서 500만 원 안 되는 데도 되게 많아요. 한 2, 300밖에 안 되는 데도 많고 그래도 웬만큼 되는 데는 500만 원에서 진짜 잘 돼야 한 1000만 원 벌거든요. 부부가 같이 한다고 쳤을 때 이게 저는 그렇게 훌륭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편의점은 좀 한계가 좀 명확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왕 시도하는 거는 좀 상방이 열린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교육업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 물론 인테리어 어렵습니다. 네, 요즘에 안 어려운 일은 없어요. 네, 요즘에 다 어렵습니다. 이거 카페도 많이 생각하시는데 카페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카페는 스타벅스보다 이런 면에서 압도적으로 좋아 이런 게 보이지 않으면 카페는 추천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카페가 잘 되는데 물론 잘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 자금도 좀 많이 들어가고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 병원 같은 거죠. 이런 것도 좀 많이 하시는데 의사의 장점은 기대 수익이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정년이 길다. 자기 고용 중에는 정년이 상당히 긴 편인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의사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의학 계열 대부분 그렇죠. 네, 여긴 당연히 장점이 있고 혜자가 있죠. 네, 이거는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좀 요식업은 진짜 장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성공하면은 좀 벌 수 있는 것도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중에서는 상속이 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갈비집을 하거든요. 근데 이 갈비집이 아버님 때부터 이어져서 온 거예요. 아버님 때부터 갈비집을 해서 엄청 잘 되는 갈비집이에요. 어디다 얘기하면은 아실 정도로 엄청 유명한 갈비집인데 그럼 이 갈비집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버님이 그 소득을 바탕으로 건물들을 여기저기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를 이어서
워낙 이름이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네, 계속 잘 되거든요. 네, 대를 이어서 그 형님이 계속 하시면서 또 건물을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네, 아주 좋은 테크트리죠. 물론 이렇게 일은 고되긴 한데 사실 뭐 돈 잘 버는 일 중에 고되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잘 버는 일은 그냥 그 자체로 다 고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좀 편한 일 중에 돈 잘 버는 일을 원한다. 글쎄요. 저는 이런 거 모르겠던데. 이게 뭐냐면 나는 공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랑 똑같거든요. 일단 돈을 잘 벌려면 부지런하고 좀 기본적인 성실성은 좀 바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성실성이 떨어지는데 잘하려면 마케팅에 정말 타고난 귀재가 아니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식업은 상속이 쉬운 편이다. 그리고 이따가 자본소득에서 많이 이야기할 텐데 좀 건물 취득하고 운영이 유용합니다. 네, 여러모로 이런 점이 요식업의 좀 최대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기타 뭐 미장원이나 뭐 각종 판매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상방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좀 잘 됐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로 좀 한계가 좀 명백하기도 하니까 그런 걸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무슨 업종을 선택해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치면 사업을 할까 이걸 생각해 볼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항상 기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발 담그면서 내공을 쌓는 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업종을 정해서 꾸준히 계속하는 게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좀 운이 좋았다면 저는 뭐 이렇게 교육업 하고 있는데 교육업 한 분야에서만 되게 오랜 시간을 일하고 있거든요. 한 20년 이상 일하고 있는데 그래서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뭐 거의 10대 후반부터 시작했거든요. 20대 초반부터 거의 전업으로 하다시피 해서 지금 40대가 되니까 남들 퇴직할 때쯤에 경력이 지금 40대인데 쌓여 있거든요. 남들보다 교육업 쪽에서는 좀 앞서갈 수 있는 좀 여지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10년이라도 젊을 때 좀 업종을 정해서 빨리 시작하면은 그것만으로도 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큰 이득이 있으니까 빠른 선택은 양질의 삶을 좀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두려움 때문에 선택을 늦추는 거 이게 가장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제 뭐 대충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본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꿈꾸는 게 한 10억 부자 수준이다. 그런 거는 솔직히 근로소득에서도 가능하고 사업소득에서는 쌉 가능하고 뭐 쉽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요런 거라면 이거는 아주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영역이 100억 이상의 부자다. 이거를 생각한다면 근데 요게 나쁘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게 요 정도고 요걸 이뤘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닌데 이거가 요즘에 좀 폄훼받는 경향이 있어요. 네, 10억 부자. 이거 진짜 부자 맞거든요? 근데 10억 부자는 부자로 앉혀주는 듯한 요즘 뭐 사회 분위기?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일을 할 거 하면서 이렇게 뭐 충분히 현금 흐름 나오고 노후 대비하고 하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이상을 바라잖아요. 그쵸? 100억 이상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사고 체계를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요 부분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억 부자 내지는 한 2, 30억?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상 되는 거는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 이상 버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사업을 해서 잘 됐어. 매출이 잘 나. 그러면 100이면 100 사업에 재투자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해서 돈 번 거를 그걸 또 투자하고 거기서 또 돈 번 걸 또 투자하고 그래서 사업 규모를 계속 늘리게 돼요. 휴독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전에 설명드렸는데 휴독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매년 막 2배, 3배씩 상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막 1년에 막 몇십억, 몇백억씩 벌고 있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에 계속 재투자하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사업가의 현실 모습입니다.
사업해서 돈은 많이 벌고 있는 것 같은데 막상 까보면 자산이 없어. 사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이게 진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죠. 저도 그랬어요. 한 2018년까지. 진짜 이거를 모르고 여기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사업을 잘해서 거기서 사업소득이 잘 나오면 저절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만만의 콩떡이었죠. 왜냐하면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돈을 벌잖아요. 1억이라는 돈이 진짜 엄청 큰 돈이잖아요. 1억이 정말 정말 큰 돈인데 이 1억이 내가 만약에 사업을 엄청 잘한다 하더라도 올해 만약에 1억을 벌었다. 그럼 내년에 2억 벌고 그 다음에 4억 벌고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올해 1억 벌었으면 내년에도 1억 벌고 뭐 그 다음 년에 잘 되면 한 1억 2천 벌고 그 다음 년에 너무너무 잘 되면 2억 벌고. 그러니까 덧셈의 세계라는 거죠. 1억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런 덧셈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10억 부사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덧셈의 세계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자본소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덧셈의 세계에서 퀀텀 점프가 일어나서 곱셈의 세계로 가게 되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부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 곱셈의 세계에 대한 이해, 이거를 이해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데는 한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무슨 소리야, 의사 하면서 병원 잘 되면 돈 많이 벌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병원 아무리 잘 돼도 한 달에 1억 못 벌거든요. 정말 나를 하루 종일 갈아 넣어서 돈 벌어봤자 한 달에 뭐 순이익으로 한 3천에서 5천 정도 벌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보통은 한 2, 3천 정도 잘 되는 병원이 그 정도 벌거든요. 그럼 1년으로 봤을 때 뭐 세금 다 내고 하면은 뭐 잘해야 한 2억 정도 벌잖아요. 2억 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2억씩 10년 모아도 20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정말 잘해야 1억 모읍니다. 의사라고 뭐 돈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압도적으로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들이 일부 있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병원 차린다고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덧셈의 세계를 탈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탑 티어가 된다고 해도 연간 수익이 한 1억에서 한 3억 정도 수준, 뭐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뭐 유니콘 기업 수준으로 잘 됐을 때 1년에 10억 정도 버는 일도 있긴 하는데 정말 솔직히 매우 드물어요. 그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요 정도 벌면 여기저기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떠들어댑니다.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벌 수 있는 수준은 한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본소득은 상방이 열렸어요.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곱셈의 세계니까. 내가 어떤 수를 곱하냐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거의 뭐 무한대라는 거죠.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자본소득,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할 거예요. 여긴 어차피 덧셈의 세계니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곱셈이라도 0을 아무리 곱해도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크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억에서 출발하냐, 2억에서 출발하냐, 아니면 10억에서 출발하냐, 이거를 곱셈의 세계에서 출발점을 얘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 전만 해도 1억을 되게 무시했어요. 하지만 1억이라는 돈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저는 한 3천만 원만 돼도 상당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네, 이런 돈들을 모으는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곱셈의 세계에 이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주식으로 투자를 하는 법도 있고, 뭐 요즘에는 코인으로 투자를 하는 법도 있고, 그리고 채권으로 뭐 투자를 하는 법도 있고, 그 다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는 법도 있죠. 네, 부동산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써볼게요. 그냥 주거용 아파트라고 할게요. 요즘 빌라 인기 없으니까. 아니면 뭐 상가나, 아니면 뭐 건물, 빌딩이라고도 하고, 뭐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부동산은 뭐 부동산 제 공부 제일 많이 했으니까 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써봤습니다. 근데 채권은 큰 돈을 벌기는 약간 애매한 것 같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아주 자금이 커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1억이 있다. 그럼 채권은 좀 잘 벌어도 10% 이상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솔직히 우리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쵸? 우리는 좀 큰 돈 벌고 싶은 건데 아니 그냥 요 세계가 아니라 우리 뭐 100억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큰 돈 벌고 싶은 건데 채권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쵸? 이 정도 시드에선 채권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시는 분은 뭐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하고 코인 뭐 이거 물론 되게 좋은 투자인 건 맞죠. 근데 코인은 잘 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서 돈 버는 사람은 5%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한 10%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투자를 잘하나? 나는 5% 안에 들 자신이 있다. 나는 10% 안에 들 자신이 있다. 그럼 요것들을 좀 해봐도 괜찮긴 한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이거는 시드를 아주 작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 버는 사람이 되게 드물어요. 네, 여러분 딱 가까이엔 별로 없죠. 제 가까이에도 많지 않아요. 네, 이런 걸로 큰 돈 버는 분들은 수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렇게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얘네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방법은 쉬워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거든요. 방법은 쉽지만 솔직히 서울대 가는 거, 의대 가는 거 너무 쉽잖아요. 예습 복습을 잘하고 다 맞을 때까지 복습을 한 10번씩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 버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방법은 되게 쉽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가 정말 투자의 귀재가 아니면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부동산 하나죠. 이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요 정도 1억에서 3억 정도로 출발해서 어떻게 100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나 요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곱셈의 세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 채권 일단 이런 거는 다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게 뭐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는 분들은 안 쳐다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곱셈의 세계를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첫 입문이 빌라인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 이유는 저는 잘 알죠. 그러니까 내가 시드가 뭐 한 2천만 원에서 한 5천만 원?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부동산 투자는 하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첫 입문을 빌라로 하는 케이스가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인천이나 뭐 이런데 구축, 인천 구축 빌라가 예전에 제가 투자 처음 시작하고 막 이랬을 때는 대부분 여기에다가 죄다 투자를 하나씩은 다 했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처음 시작이 빌라로 간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이쪽으로 가면은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물론 이쪽으로 가서도 잘 되는 케이스들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되게 가시밭길이고 돈 안 되는 길이거든요. 좀 돈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돈이 되려면 재개발하고 같이 공부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처음 시작하고 초보인데 재개발까지 공부하면서 빌라를 잘 투자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릇된 투자로 돈 묶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좋은 시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냐? 처음 시작은 청약으로 택지지구를 하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신도시는 고무신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 들어갈 때는 허허 벌판이에요. 다 토목 작업해갖고 흙먼지 막 날리고 막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럴 때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때 또 저렴하게 분양합니다. 저는 이런 곳이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뭐 뉴홈이나 3기 신도시 뭐 기타 등등 택지지구들 막 계속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초기 자금이 매우 적게 듭니다. 대략 한 적게 진짜 적게는 3천만 원부터 많이 들어도 한 7, 8천?
요 정도 수준이면 처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무조건 인천의 구축 빌라 이런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처음 시작을 좀 요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내 집 마련을 일단 좀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곱셈의 세계에서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지면 안 돼요. 내가 지금 50인데 괜찮습니다. 그래도 길게 봐야 돼요. 그거를 기간을 단축시켜서 내가 만약에 뭐 한 56세야. 그럼 나는 5년 안에 쇼부 봐야 돼. 이런 생각이 그릇된 투자를 하게 만듭니다. 물릴 수 있어요. 잘못된 투자는 다 조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세워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자본소득을 벌면서 곱셈의 세계에 들어온다. 마음을 좀 여유롭게 가고 시간에 투자한다. 이런 생각을 꼭 가져야 돼요. 투자라는 게 시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내 시드에다가 수익률을 곱하고 시간을 곱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결국에 곱셈의 영역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나의 실력에 달려 있겠죠. 시드는 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만들어주겠죠. 그리고 이 시간을 최대한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한 60대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투자를 할 거라면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무조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 안에 쇼부 봐야지, 5년 안에 쇼부 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하면 잘못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코인 투자나 이런 데 혹하게 되는 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시간을 길게 보고 투자한다. 그리고 이렇게 택지지구에 투자하는 것도 초기 자금이 적게 들고 이것도 역시 시간에 투자하는 거죠. 이렇게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택지지구에 내 집 마련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로도 투자에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면 부동산에 관심이 부쩍 높아지거든요. 투자에 관심을 갖고 발을 담그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을 지켜보고 부동산을 계속 꾸준히 돌아보면서 추세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빌딩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빌딩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돈이 없는데 무슨 빌딩에 관심을 갖냐, 빌딩 되게 비싼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 맞는 말인데요. 근데 빌딩은 생각보다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부동산 투자가 빌딩입니다. 빌딩보다 레버리지가 더 큰 부동산은 드물어요. 제가 왜 청약부터 시작하라고 했냐면, 청약은 계약금 10%만 있으면 되니까 거의 10배 레버리지거든요. 엄청난 거죠. 근데 청약은 계속 할 순 없잖아요. 청약은 거의 최초 1회 정도, 인생에 한 번 정도 보통 쓸 수 있으니까 10배 레버리지는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또 뭐 줍줍이나 이런 거 나오면 뭐 더 기회가 많긴 하지만, 일단 일반적으로는 10배 레버리지는 한 번 정도 보통 쓸 수 있다고 보고요. 빌딩 같은 경우는 5배에서 한 8배 정도 레버리지라고 생각합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 효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 1억이 있다, 그럼 8배면은 8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만약 2억이 있다, 그럼 10억 이상 되는 빌딩에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 청약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 됐죠.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해서 시드 모으는 거를 멈추면 안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보고 하라고 한 게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월천 저축 이런 거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쓰고 많이 벌면서 계속 모아야 돼요. 결국에는 시드 크기 자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뭐 이게 진짜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만약에 1년에 1억씩 모을 수 있으면 이거는 대단한 힘을 발휘합니다. 내 집 마련한 건 이거는 좀 최후의 보루니까 가급적이면 가만히 잘 냅두고, 이렇게 모인 돈들로 만약에 1년에 1억을 모을 수 있다고 치면 한 3년을 모으면 3억의 시드가 되잖아요. 요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빌딩 투자에 도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 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드가 크면 클수록 더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빌딩 투자의 시드는 물론 1억으로 할 수도 있는데 좀 위험성이 너무 크니까 3억에서 한 5억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좀 모아야 돼요. 뭐 우리 집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월세를 바꾸든,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전세 주고 우리 집은 월세로 들어가든, 이 시드는 요 정도 마련하면 빌딩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빌딩은 언제 살까? 두 가지가 있죠. 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가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왔어야 돼요. 빌딩은 그러니까 플럭세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변동성? 네, 위아래로 요동치는 게 아파트보다 훨씬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요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빌딩은 훨씬 더 크게 요만큼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다가 레버리지도 아파트는 뭐 대부분 LTV가 담보 비율이 한 40%에서 60% 정도 되잖아요. 근데 빌딩은 LTV가 한 80%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법인으로 할 때. 그러니까 빌딩이 레버리지도 큰데 변동성까지 크니까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게 저는 빌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생각해요. 아파트 투자를 잘하면 될 수 있는 거는 한 수십억대, 한 100억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파트는 수십억대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해요. 빌딩은 수백억대 부자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업, 뭐 상장사쯤 되면은 수천억대 재산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잘하는 고수분들은 수천억 될 수 있죠. 이게 상장사를 이끌 정도의 사업력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은 수천억을 벌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바라는 수준은 뭐 요 정도 되니까 저는 빌딩 투자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빌딩을 살 때 모든 투자는 다 동일합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파냐?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면 됩니다. 그쵸?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럼 쌀 때, 요럴 때가 싼 거죠. 어쩔 때 이렇게 되냐? 금리가 높으면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싼 매물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금매나 경매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면. 경기 침체기에는 공실이 많이 나죠. 당연히 금매나 경매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설사 한 100억 정도 되는 100억짜리 빌딩 하면은 뭐 넘사벽이잖아요. 솔직히 100억 진짜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이 이게 플럭세이션이 세니까 얘네들이 일시적으로 한 40%, 50%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0억, 50억 막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 하던 빌딩이 60억이나 50억까지 떨어졌다. 아주 매력적이고 싸게 느껴지잖아요. 이러면 막 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정말 두렵습니다. 엄청 두려워요. 그럼 100억짜리 빌딩이 50억, 60억까지 떨어지면 우리가 마련했던 요 시드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면 3억에서 5억이면 50억, 60억을 핸들링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요게 바로 지렛대 효과죠. 레버리지라고 아까 말했던. 이게 레버리지가 10배라는 소리는 얘가 1이고 얘가 10이라는 건데, 그럼 이 100억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원래는 한 10억 정도 필요했는데 이게 경기 침체기에 반까지 떨어지니까 솔직히 레버리지가 거의 20배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시에. 그래서 한 5억 정도 수준이면 100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들어간 돈이 한 5억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쵸? 근데 빌딩에는 임대료를 받죠. 임대료에는 임대 보증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 임대 보증금을 이용해서 내 시드를 어느 정도 또 만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대부분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50억, 60억 하던 게 이게 일시적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 시세를 넘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이 부동산이라는 게 금리가 또 막 떨어지고 막 이렇게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럼 이자율 막 낮춰주고 하는 경기 부양책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그럼 100억 하던 게 뭐 120억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나는 이거를 50억에 샀다고 치면은 한 45억 정도? 요 정도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가액이 올라갔죠. 120억으로. 그럼 다시 간평을 하고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120억에 한 70%, 한 80억 되니까 추가 대출을 30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30억이라는 현금이 일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5억짜리로 이렇게 비싸게 빌딩들을 샀잖아요. 그쵸? 30억이 또 생겼으니까 또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걸 바탕으로 또 한 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걸로 요 정도 되는 빌딩을 하나 더,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빌딩을 한 채, 두 채 하나요? 하나, 두 개 하나? 빌딩은 세는 단위가 뭔가요? 하여튼 한 동으로 할게요, 그냥. 빌딩을 한 동을 더 투자를 한다. 가능한 거죠. 그럼 나는 이 돈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100억짜리 빌딩을 두 동을 갖게 되는 거예요.
30억 있는데 이거 사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럼 이자는 어떡하냐? 이자는 임대료로 내야죠. 그래서 임대료가 이자를 충당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게 좀 어려운 지역은 솔직히 투자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좀 상권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빌딩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런 로직 자체는 이해 가시죠? 그러면 3억에서 5억이지만 이걸로 100억짜리 빌딩 2개, 200억 부자가, 근데 뭐 대출을 좀 많이 끼긴 했는데 뭐 한 자기 자본은 한 50억, 60억 정도 되겠죠. 네, 이거를 뭐 반복하면 100억대 부자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예, 로직은 이제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빌딩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나,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한번 빌딩 투자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기셨나요? 다들 이제 관심이 생기셨죠? 네. 그러면 빌딩 투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빌딩 투자를 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어디를 살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디 있는 빌딩을 사야 되냐,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확신이냐면, 레버리지가 거의 뭐 한 10배 이상 되잖아요. 그쵸? 레버리지 쓰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제가 좀 무서운 얘기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내 돈을 10억을 넣고, 10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럼 이게 하락하잖아요. 그럼 100억짜리 빌딩이 10%만 하락하잖아요. 그럼 내 돈 10억에다가 대출이 90억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돈은 빵원이 됩니다. 내 돈이 빌딩 안에 녹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순자선 빵원입니다. 20%가 떨어지면은 이 빌딩은 오히려 마이너스 10억이 되는 거죠.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고금리 시대에 경기 침체가 오면, 제가 아까 긍정적인 이야기로는 가액이 올라가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네, 편의상 100억짜리, 그러니까 계산 편의상 자꾸 100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로직을 아시라는 부분이니까. 100억짜리 빌딩에 내 돈이 10억이 담겼고 대출을 90억을 꼈다. 90억 끼는 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락기에 사면 된다고. 근데 이 100억짜리가 만약에 80억까지 떨어졌다고 쳐요. 그러니까 20%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됐다고 치면 이미 내 돈은 다 날라갔어요. 그쵸? 80억이 되니까. 그럼 은행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상환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 80억에 80%를 한다고 해도 64억이잖아요. 그럼 대출을 90억 받았는데 64억이면은 26억을 상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우리 10억도 가까스로 영끌해갖고 마련해서 산 거잖아요. 솔직히 빌딩을. 26억을 상환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못하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경매 넘어오게 됩니다. 경매 넘어오거나 아니면 뭐 금매로 팔리거나 하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금매로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 자본이 빵이니까,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해서 확신이 있는 사람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수백억대 부자가 되려면 빌딩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큰 부자가 되는데, 자본소득으로 큰 부자가 되고자 하면 손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망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어떻게 보면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확신이 들 때까지 정말 빌딩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빌딩 공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제가 추천하는 거는 서울 빌딩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빌딩에 투자하는 게. 왜냐하면 서울 빌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사치제라서 상승기에 더 많이 올라요. 지방 빌딩은 솔직히 저는 뭐 추천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오르는 데들도 있긴 한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지방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진짜 신중하셔야 돼요. 이게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거든요. 잘 봐줘서 한 수도권 상급지까지, 네, 여기까지는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서울 빌딩 위주로 보고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울 빌딩에서 그럼 무엇을 봐야 되냐? 서울은 사실 수익률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괜찮은 데만 해도 한 6% 정도 볼 수 있고, 지방은 6% 이상도 찾아보기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 빌딩은 수익률이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진짜 괜찮다고 하는 데들이 4% 정도 되고, 강남권은 막 1%대도 있어요. 한 2%에서 4% 정도.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별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냥 빌딩을 그대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세대로 빌딩을 산다, 그럼 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가장 위험한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임대료보다 이자 부담이 더 커요. 그러니까 빌딩을 샀다는 이유로 정말 힘들게 샀는데, 여기서 수익이 자본소득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소득이 수지가 마이너스가 계속 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1년,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5년이 넘으면 그냥 망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은 좀 나중에 고수가 되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적게 써도 되는 수준까지 자산을 모은 게 아니라면 강남 빌딩에 투자하는 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아주 극도로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수분이면 어차피 뭐 이런 거 듣지도 않으실 테니까 고수분이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라고 쳐볼게요. 서울의 빌딩이 수익률이 한 3%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할게요. 계산 편의상 100억 빌딩이 수익률이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 얘를 가격을 우린 싸게 사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야 돼요. 한 50억에 산다고 치면 그러면 수익률 3%였던 게 6%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자보다 임대료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료 수익을 말합니다. 이자율이 뭐 한 5% 정도 된다고 치면 앞으로 5%가 좀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5% 순으로 맞춰놔야 돼요. 그럼 임대료 수익이 얘랑 같아도 돼요. 더 크면 좋고 같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실이 안 난다는 확신이 들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요 정도로만 할 수 있다면 미래가 매우 밝습니다. 아니 남는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밝냐, 그 이야기도 또 해드릴게요. 지금 이자는 약간 다소 높은 편이잖아요. 그쵸? 억지로 정부에서 눌러놓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이 높은 수준이잖아요. 경기 침체가 오면 이자는 반드시 낮추면서 경기 부양책을 쓰게 돼 있어요. 경기 부양을 할 때 저금리로 가게 되거든요. 이게 저금리로 가게 되면 5%였던 이자가 뭐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 때문에 임대료 수익은 내가 현재 6%잖아요. 그쵸?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이 가격을 회복하게 돼요.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50억이라고 치면은 대략 한 5억도 안 들어갔을 텐데 5억으로 50억을 버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금리 시장에 투자해야 됩니다. 저금리일 때 투자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막 2021년 막 요럴 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때도 임대료랑 이자랑 아마 똔똔이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자가 더 높아졌으니까 지금 막 완전 죽을 맛일 거예요. 걔네 매물들이 아마 내년쯤에는 완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때를 보고 있어요. 2024년, 2025년 이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돈 모으고 있거든요. 제가 올해 부동산 등기 친 게 아마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집도 한 채 팔았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드를 계속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뭐 5억이든 10억이든 계속 시드를 늘려가면서 만들 거예요. 빌딩 투자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만들 수 있는 빌딩을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금리 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찾아보면 너무 늦습니다. 미리미리 찾아봐야 돼요. 서울에 있는 주요 그 상가 지역들 있잖아요. 상권을 보는데 호갱노노가 뭐 보기 쉬우니까 여러분들 친근한 앱이잖아요. 호갱노노에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냥 상권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강남 쪽은 너무 비싸니까 이쪽은 조금 피하는 게 나은 것 같고, 이쪽에 보면은 상가가 엄청 많은 곳들 있잖아요. 그쵸? 보라색 쪽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야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이자를 좀 잘 낼 수 있으니까 요런 데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만 봐도 무려 상가 상권이 거의 8,000개에 이르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니면서 월세 조사, 빌딩 시세 조사 이런 거를 지금부터 꾸준히 하셔야 돼요. 뭐 저는 추천하지 않지만 이쪽에도 좀 많이 있긴 하죠. 여기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 구도심 쪽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종로 쪽 여기도 되게 좋은 곳이긴 한데 좀 난이도가 좀 높은 것 같아요. 동대문구 쪽, 신당, 청구 막 이쪽 있는 여기도 되게 좋긴 한데
여기 그러니까 중심 쪽은 좀 여러모로 난이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성동구 쪽, 요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죠. 이게 아파트 많고 요런 지역들을 저는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데는 상업지보다는 이렇게 주거지 많은데 이런 데를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런 데랑 요런 데랑 요런 데 신촌 쪽에 이런 데도 좀 꽤 많죠. 네, 요런 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마레프 들어오고 하면서 마포가 뜨면서 요쪽도 엄청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요런 데도 마찬가지고 요런 데 진짜 뭐 너무 좋아지고 있죠. 특히 이쪽 여기 이태원 쪽 여긴 너무너무 좋은데 이미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잊지는 말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데는 엄청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 쪽은 좀 망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임대료 잘 받을 수 있으면서 수익률이 그래도 한 3, 4%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2% 미만이면 망할 위험이 있으니까 한 3% 수준, 그러니까 한 4%면 좋고 3, 4% 정도 수익률은 맞출 수 있는 곳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영등포 쪽의 상가들도 괜찮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영등포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게 관심 갖고 있는 데가 여기 엄청나게 큰 상권이잖아요. 여기랑 뭐 신촌역 상권, 근데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요 한남동 상권 여기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왕신리 쪽 상권, 그리고 네, 광진구도 괜찮긴 한데 기왕이면 네, 성동구 쪽이 나은 것 같아요. 네, 요쪽 상권들 요런 데들을 임장을 좀 많이 다녀봐야 됩니다. 여기를 진짜 많이 가봐야 돼요. 내 전 재산을 투입하고 레버리지 10배까지 생각하는 되게 위험한 투자잖아요. 그쵸?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리스크 헤지는 내가 발품을 많이 팔고 준비가 많이 돼 있고 상권을 완벽하게 분석을 할 때 리스크는 많이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포객노노 보시고 좋은 상권들의 빌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빌딩 투자의 적기가 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고금리 플러스 경기 침체. 요런 시기가 그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뭐 IMF 때 제가 살아온 동안은 IMF 때, 리먼 사태 때,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요때가 최고의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몇 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잘해야 한 두세 번 정도 남은 엄청난 기회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그냥 날려보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있으면서 이걸 세심히 관찰을 해야 다음번 기회가 오면 우리가 여기 다 경험하고 다 봤으니까 이때는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때 투자해서 벌 수 있으면 더 좋고 차선책으로 이때 관찰을 잘하고 10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이때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일생일대의 기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자유인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하면 망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되 많이 발품 팔면서 공부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